네, 정치권의 4.7 재보궐선거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 수습과 당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권 통합을 위한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도하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 후에 각 당의 모습, 비슷하면서도 또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좀 보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그 시점까지만 운영을 하는 관리형 체제의 비대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취임하고 나서 바로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첫 행보로 민심 경청 투어를 시작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제 확실한 주사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응징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5개 선거구에서 한 군데 이긴 데도 없고 전 세대에 있어서 40대만 유일하게 1%인가 이기고 전 세대에서 다 패배했단 말이죠. 역대 서울 선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내년 대선의 단순한 전초전이 아니라 민심 여론이 이미 상당히 넘어가 있다. 이제 넘어가 있다라는 저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악화돼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어준 분들은 그나마 애정이 있었던 것이고 좀 지켜보자.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면 반성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엄중하게 진짜로 반성해야 되는 건데. 이번 비대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는 그것도 언론에 나온 거 얘기를 들어보면 7일 날 밤에 이제 그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사퇴 논란이 왈가불가했었고 최고위원 다 사퇴하는 게 아니다. 두세 명은 사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고 실제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대위원 구성을 거기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가 봤을 때 정말 비상대책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내 의견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수렴을 하고 국민의 의견이 어떤 건지 봐서 비상대책위원들을 아무리 일주일이라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들 얼굴이잖아요. 반성하고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다른 인물들도 내세우고 뭔가 좀 혁신과 쇄신의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주일이 됐든 열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국민들이 진짜 비상이구나. 이 사람들이 비상스럽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도종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문의 핵심 인물로 그동안의 권력의 핵심적인 인물로 얘기됐던 분인데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다.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 가졌던 민주당이 갖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 모양새만 취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웅래 같은 경우 아주 험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뭐냐면 주말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성을 한다 그래놓고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그렇게 아마 대중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제 여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여야 모두 사실 항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정당은. 왜냐하면 그냥 한 일색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할 때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개파라는 게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이 끝난 지 이제 1년 남짓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번 선거는 여당의 패배인 건 확실합니다. 집권 여당, 정부의 패배인 건 확실하지만 야당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당이 일정 부분 반사 이익을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이제 방송에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다 한 50여 명 비슷한 숫자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당은 패배를 추스르기 위해서 야당은 이 승리를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대선의 전초전, 대선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당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초선 의원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그 예. 비대위 구성이나 그 예, 비대위원들이 처음 하는 그 행보들에 대해서는 좀 예, 어떤 그래서 평가를 이제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초선 의원들이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다 보여야 되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여야 모두 공이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원내대표 선거 뭐 당연히 치르고요. 당 대표도 다 또 새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야당도 그만뒀죠. 선거 다음 날 그만뒀고 그래서 새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고 여당은 그 모습에서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그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종환 그 민주주의 4.0 이사장이죠. 그 최대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제일 많은 모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근데 이제 도로 그래서 친문당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관리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 여당에서는요.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비대위원장이 뭐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쇄신을 하려고 한다. 그런 쇄신의 이미지를 보이는 분들이 관리 그렇게 일주일 동안 뭐 심하게 할 거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는 그냥 국회의원들 모여서 원내대표 뽑으면 되니까 좀 더 국민들이 아 정말 여당이 변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분이 좀 해도 될 텐데 뭐 관리형이라고 하면서 그 정말 도로 친문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이제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니까 쇄신의 이미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웅래 전 최고위원이 이건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에 맞춘 인선이다. 쇄신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전 최고위원, 노웅래 전 최고위원이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에서 오히려 친문, 비문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어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권력이라는 게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뭐 비문이라는 그 계파라든가 정파가 지금 강력한 그룹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 친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언론에서 가르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그러나 권력이라는 건 말이죠. 권력의 핵심이 있고 권력의 핵심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특히 당내 권력, 집권 여당의 권력, 뭐 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들이 핵심과 그 인과관계에 있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책임과 반성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분들은 뒤로 가야죠. 그걸 언론 얘기하지 말고 뒤로 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모습을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냈또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앞에 나서는 거는 그건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어떤 선거 지금 선거뿐만이 아니고요. 기존의 선거라든가 실패했을 때 이 과정에서 다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그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비대위원장을 지금 친문의 대표 인사인 도종환 의원을 앉힌 것 거기에서의 쇄신의 아쉬움 이외에도 나아가서 이제 그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도 친문 인사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민주당 내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응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은 반성하고 뒤로 가야죠.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이번에만 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완전히 그거는 판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원내대표 경선과 당대표 경선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때 좀 더 뭔가 좀 쇄신적이고 현실 개혁주의고 좀 합리적인 인물들이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인물들이 나가면 그러면 다시 또 변하지 않는구나,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다시 또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께서 앞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 낸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선 의원들 앞서서 그 조국 사태 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찰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나아가 추윤 사태 그 갈등을 불러줄 때에도 당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당 내에서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개혁의 고삐를 더 당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거 결과를 두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선 의원이 한 81명쯤 될 거예요. 그중에 한 청와대 출신이 한 15명 된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50여 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중에 2030 세대의 대표라고 하면서 5명 정도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국 전 사태에 대한 반성, 추윤 갈등 때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반성, 그리고 개혁 당원 당규에 따르면 후보를 안 냈어야 되는데 후보를 낸 데 대한 반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이때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더 매진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반성하는 그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하자면, 사실 그 중에 이제 일부 2030 의원은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 비대위원 구성을 봤을 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사태가 있었을 때 관행이다, 관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자회견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사과를 요구하면 국민들이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면 저 뭐 50여 명 성명서가 진짜 진심인가, 저게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면 사과하는 거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가시면 되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개혁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일단 모르겠어서 제가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개혁 그 당원 당규면 후보를 안 냈어야 된다고 반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후보를 내게 됐는지, 그럼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제 그 여론조사해서 후보 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도 거기에 힘을 실었으니까 이 당원 당규 개정하는 데 대해서 누가 잘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반성을 한다 그러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의사결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정풍 운동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겠다고 해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뭐 후보를 내서 뭐 당대표를 하고 뭐 어떤 모습,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풍 운동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초선 의원들의 이 이제 활동이 뭔지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견도 같이 안 하고, 이런 얘기도 같이 궤를 같이 하지 않고, 여전히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저희도 정말 민심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혜영 전 의원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건 입법으로 다 해결되는데 왜 조국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민주당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원내대표, 당대표 누가 나오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우원식 당대표설,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 원내대표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뭐 우원식 의원도 사실 관리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셨고 이 정부랑 합을 맞춰오던 분이에요. 그리고 윤호중 의원은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비판한 적 있죠. 쓰땡땡이라고 이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표현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분이에요. 좀 이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내대표를 하신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또 지금 그럼 쇄신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초선 의원들이 당을 개혁할 건지를 지켜봐야지, 지금 말만으로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계속 더 완수해야 된다,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개혁도 쇄신도 내지는 민심을 수용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은 지금 이런 초선 의원들이 내고 있는 조국 사태, 추윤 갈등에서부터 당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 그 부분에서 원인을 찾는 목소리와
검찰 개혁의 미흡 혹은 다른 정말 국정 개혁에서의 미흡함에서 원인을 찾는 그 목소리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무게를 싣겠습니까? 어제 저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20대가 있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네. 얼마나 목소리가 없었으면 저도 정치 항상 언론 기사를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다행스럽고 또 속으로는 좀 반갑더라고요. 저런 그래도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기자장과 그 앵커분이 왜 뒤늦게 당신이 이러느냐, 그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뒷북이라도 지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금 무슨 뭐 어디 초오적인가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비난하던데 저걸 수용해야 됩니다. 이건 여권의 권력 핵심부에서 저걸 수용하지 않으면은 지금 권력은 여권 핵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용하지 않으면은 아마 민주당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고 이 내부 권력 투쟁이 심해져 갖고 대선 후보 경선 또 당대표 경선 아주 혼탁스러워지게 제가 보기엔 뻔해요. 이것이 권력 투쟁으로 가는 거죠. 내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러한 목소리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처음에 인터뷰를 여러 방송과 한 것 같은데 처음 할 때는 좀 떠듬떠듬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정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용기를 낸 건데요. 그만큼 민주당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기가 힘든 분위기라는 걸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균형을 이루는 거고 지금 집권 여당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면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편안한 삶이라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도로는 가야 되는데 저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개혁의 이반자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소영 의원이 어제 얘기했을 땐 검찰 개혁이 두 축이 있다. 하나는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은 그 조국이라는 인물이라든가 다른 인물을 통해 갖고 이 사회의 불공정성 개인의 불공정성을 봤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국민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측면이 굉장히 커지면서 실제로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현실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혁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이념화가 되고 또 강제화시킨 거예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이것이 그 개혁을 통해서 나의 삶과 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바뀌지 않으면서 그런 능력과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꾸만 강제만 하는 거예요. 나 오라 하면서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민주당의 의원들 그 지역구 나가서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정말로. 예. 그 선거 결과로 나타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나 일부 당원들은 이 초선 의원들이 내놓은 그런 이 성명이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조국 검찰 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 어떻게 승리를 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면 지지층 동지들을 잃는다. 이게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 당원 게시판에도 비난이나 뭐 탈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지지층을 데리고 가면서도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쇄신과 반성을 하는 것, 이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그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외연 확장이 성공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내대표나 당대표 이런 지도부는 그 대선 후보하고 러닝메이트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따로 없으니까 지도부가 러닝메이트예요. 그래서 당의 얼굴
얼굴이 돼서 대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거를 같이 치르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얼굴로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거예요. 저 당의 이미지는 어떤 거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 지지층은 이제 숫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의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활동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문자 폭탄도 많이 받는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뭐 김혜영 전 의원, 뭐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중도층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 같은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뷰에서 막 강성 지지층한테 문자 폭탄을 받는다고 비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 3월까지는 뭐 박영선 여론조사 1등이었다. 네. 총선 때도 뭐 조국 전 사태도 있었는데 어떻게 1등을 이겼다. 했겠냐.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낙타 등에 짐이 쭉 실려 있을 때 지푸라기 하나를 딱 올렸는데 낙타가 이렇게 발이 딱 꺾여서 이제 무너지는 그것처럼 LH가 그랬을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지푸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LH도 큰 낙타가 도저히 혼자서 못 지는 바위덩어리였겠죠. 근데 그만큼 임계점에 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수용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보자. 촛불로 이제 들어선 정부니까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참아오고 임계점에 거의 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만 하나 더 해도 쓰러질 형편이었는데 바위돌이 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게 그렇게 계속 임계점이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캐러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썼는데 제가 이분이 어떤 걸 캐러반의 지혜냐고 생각하는지 찾아봤더니 그 전에 예. 발언을 모래바람이 불 때는 그리고 갈 길을 잃었을 때는 잠시 멈춰서서 기다려라. 바람이 멎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나침반을 들고 가라. 그러면 지금 민심의 이 여론 그 선거 결과가 모래바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건 제 추정이지만 나침반으로 가는 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개혁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바람이 멎으면 그 나침반 갖고 또 가시나 봐요. 그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민주당은 민심을 수용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속 발언권을 얻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든가 발언권이 세진다든가 이러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예. 86그룹의 모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좀 어떡할 거냐. 이 86그룹이 반성과 자성이라는 집단적인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86그룹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거 예.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리고 내부에서의 권력 내부에서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분도 그걸 인정을 하시던가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 그대로 제가 기대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주말에 무슨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기득권을 일단 털어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꾸만 그 기득권을 갖고 가려 그러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심판이 오는 거죠. 대선 때.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선거에서 이겼지만 또 갈 길이 멉니다. 예. 지도부도 새롭게 선출을 해야 되고 야권 재편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선 합당 후 전당대회냐, 선 전당대회 후 합당이냐, 뭐 이게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당 내에서 가장 큰 또 이견이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처음 발언을 할 때 여야 모두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야당도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긴 여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쓴소리를 했잖아요. 야당에 그렇죠. 대해서. 이게 뭐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이 예뻐서 마음에 쏙 들어서 뽑은 건 아닐 거예요. 시민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해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사 이익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또 실수를 하면 국민의 마음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여쭤봤더니 왜 이제 전당대회를 좀 미루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아마 항상 이제 야당은 제가 아까 그 대선 때 간판이라 그랬잖아요. 지도부가 러닝메이트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의 그 포진을 보고 여당이 포석을 어떻게 하는지 진용을 어떻게 짜는지 보고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당은 바로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죠. 그걸 보고 하겠다. 시기를 조금 맞출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 전당대회를 미리 하면 선거에서 이겼다고 당권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권력 투쟁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로 실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의 모습, 그러니까 재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덜 실망하게 하고 국민들 마음을 좀 얻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더 큰 2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큰 2번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제 정말 지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들지도 모릅니다. 이두하 전 의원 의견은 통합을 먼저 하고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네요. 그 모습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어떤 방법을 하든 이게 정치 공학적이지만 여당의 패배지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주도로 해야 되고 이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하면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패권 다툼의 모습을 또 바로 선거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통합, 합당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또 국민의당과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의 또 권력 다툼이나 서로의 뭐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은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라는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오직 대권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오세훈 후보를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누구나 다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에 준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친화적으로 하기에 노력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추후에 이제 대선을 갔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면 뭐 대표를 뽑는다 그러는데요.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위원 되기도 어렵죠. 안철수 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 밖에서도 하여튼 몸집을 키워서 추후에 이번과 같이 해서 하여튼 단일화 과정이든 뭐 제3지대든 그걸 계속 노리겠죠.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근데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가 끝나면 합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랬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진정성이 있어서 정말 한다 그러면 예. 모르겠는데 정치공학적이라는 안철수 대표의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계속 자기의 지지가 결국은 이제 일명 중도층, 그러니까 무당파층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층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전체적인 여론조사했을 때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의 대권을 가는 것인데 뭐 국민의힘과 단일을 한다던데. 근데 이제 결국은 근데 무당파층과 부동층들이 이제 알지 않았나요? 안철수라는 인물이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제 이쪽의 세력을, 이쪽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정말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 중도 세력이라든가 부동층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권을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서 여기서 남아서 자기 자신이 이런 부동층이나 무당파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액션에서 나타났잖아요. 예. 그런 기반이 계속해서 안철수에게 남겨질 것이냐. 그런 행보를 해야 될 거야. 정치 행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행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후에 대권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기반과 지지 기반이 유지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네, 안철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안철수 대표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의 선거 이후에 단일화 과정 이후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일화를 참 많이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하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단일화를 하고 나서는 본인의 과제를 다 한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부산까지 갔었어요. 부산까지 가고 이렇게 좀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 번 단일화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쌓여서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합당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큰 꿈을 갖고 꿈 넘어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의를 안 지키면 본인이 뭐 국회의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이제 신이나 이런 뭐 중도성 이런 걸 텐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제 제3지대에 안철수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선이란 제3지대에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더 이제 우량주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밖에서 역할을 하면 또 일정 부분 제3지대 내지는 또 더 큰 이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만 안철수 대표도 역할을 할 거고 안철수 대표 외에 다른 주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들어간다 그랬고 합당하겠다 그랬는데 들어가자니 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이죠. 그 전신 새누리당이라는 그쪽이 통합당이든가 그쪽에서 변화하지 않는 한은 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지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과연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이두하 의원님도 인정했듯이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이긴 건 아니란 말이죠. 상당히 반사적 성격이 강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통칭 얘기하는 개혁 보수의 흐름이 전혀 없는데 안철수라는 인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안철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정체성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정치적 방향이라든가 정치 이념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라는 인물의 완전히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야당 편을 안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만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반사 이익을 많이 얻었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당원인데 평당원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야당이 큰 실수는 안 했어요. 사실 큰 실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그 지원,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내는 데는 뭐 청년 지원 유세단이라든가 그 분노하는 청년들한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었고요. 또 비대위원들 구성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 적장이었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이 비대위원장이 되게 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노력은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후보들을 선출할 때도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뭐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 뭐 야당의 승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야당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민들이 그냥 묻지마 투표를 한 건 아니고 국민들도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 정도는 야당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뭐 새 지도부 선출 그리고 야권 재편에서의 주도권 싸움 뭐 이런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합당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길게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두하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